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금값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왜 폭락할까요? 올 들어 금, 철광석,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오르는 슈퍼사이클이 이제 끝났다는 진단도 나왔죠. 금 가격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2분기 금값은 23%나 떨어져 분기 기준으로 1971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죠. 안전자산의 보루였던 금마저 값이 떨어지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이끈 겁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고 전략 발표와 중국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 원자재 수입을 많이 줄인 데 있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생산을 축소하면서 구리, 납 등의 수요가 줄어든 거죠. 중국은 지금까지 원자재 블랙홀로 군림하면서 세계 주요 10대 원자재 가운데 3분의 1을 사들여왔습니다. 여기에 100% 달러화로만 거래되는 원자재의 특징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경기가 부진한 데다 위안화 가치마저 떨어져 원자재를 사기가 어려워진 거죠. 원자재 가격 폭락의 불똥은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원부국, 신흥국과 브릭스 국가로 튀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많은 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신흥국 경기 둔화로 올 하반기 경제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이 생긴다 해도 결국 신흥국 시장이 나빠지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유가를 제외한 원자재 값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며 떨어질 걸로 봅니다. 이에 우리나라처럼 중국 시장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큰 국가도 수출 다각화를 시도해 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네, 3부 YTN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하경제화 하다 보니까요, 사실상 내용인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내용들도 몇 가지가 있네요.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 수출 다각화를 시도해서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다시 말하면 수출 다각화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죠. 환율이 떨어지면 1,1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이 과연 부도가 날까요?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수입 단가가 낮아지겠죠. 수입 단가가 낮아지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소득은, 상대적 소득은 올라가겠죠. 이게 지속이 되면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수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니까 수출해야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경제가 위험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큰 가치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달러화나 금이 유력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굳이 안전자산을 금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달러를 조금씩 확보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금값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어제 주말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금 가격이 $10,000까지 간다라고 하는 호황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아직은 사실입니다. 원자재 가격,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수요가, 중국 경제라고 하는 거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세계 경제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유가도 하락할 것이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생산 코스트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분명히 좋습니다. 기업은 좋지 않겠죠. 하지만 기업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여러분 이제 추석도 되고 했고요. 또 날씨가 좋아지고 하니까 놀궁리 좀 하시죠. 놀궁리 중에서 제일 좋은 궁리가 설레는 궁리가 해외여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사람이 중심되는 상생경제에서 만나볼 기업은 좋은 여행 상품을 만드는 공유기업입니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해서 나의 진정한 여행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동건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여행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마이리얼 트립은 현지인과 함께하는 맞춤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네, 작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41개 도시에 261명의 가이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41개 도시에 261명이요? 네네. 예. 그러면 현지인이 가이드가 되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현지인이 직접 만드는 여행 상품, 결국 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형식을 좀 바꿔서 톡톡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와 공동 창업자 모두가 이제 여행을 되게 사랑하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주위에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은 네.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마이리얼 트립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 할인 항공권, 패키지 상품, 이걸 또는 네. 자유여행, 배낭여행, 이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존의 여행과 다른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패키지 여행부터 말씀드리자면 패키지 여행 선택하시는 이유가 이제 편안하고 안전해서 많이들 네. 선택하시는데요. 네. 좀 패키지 여행은 이제 단체가 우르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고 또 이제 때때로 이제 그 저가로 보낸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쇼핑 같은 거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여행 경험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이제 배낭여행은 온전히 자기가 짜서 가니까 취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고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편하고 귀찮고 또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리얼 트립은 이제 두 여행의 타입을 그 장단점을 서로 조합을 해서 현지 가이드가 우리 그룹만 투어해주기 때문에 네. 취향을 온전히 반영하면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지 분들도 결국은 시간이 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현지 가이드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이제 저희는 프로 가이드 분들도 계시고 아마추어 가이드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프로 가이드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시고 아마추어 가이드 분들은 현지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부시라든지 선생님이시라든지 이렇게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뭐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 시간이 났을 때 예. 가이드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0, 30대 모험심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젊은 고객층 분들이 네. 상당히 좀 선호하실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는 3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 여유는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여행을 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패키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패키지의 폐해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마이리얼 트립 그 모델에 되게 만족을 하시고 이용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게 공유 경제로 소개될 네. 수 있기 위해서는 네. 무엇 때문에 이게 공유 경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 공유 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계시는 이제 현지인 분들께서 본인의 그런 본인의 현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렇게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유 경제 모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41개국에 261명이라 그러셨는데 네네. 웬만한 도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유명한 도시는. 네, 저희가 이제 들어본 만한 도시들은 거의 다 있고요. 한국 여행자분들께서 여행 많이 떠나시는 도시, 뭐 파리나 런던, 뉴욕 이런 데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동안 회사 설립하시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준비하는데 무엇이 중요했고 또 경험하신 바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먼저 이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이 아이템은 너무나 좋았고 이제 처음 제가 떠올렸을 때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준비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이게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아이디어에 그치지만 실현을 저희가 이제 되게 빨리 함으로써 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고 또 이제 결국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면서 네.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그 성수기, 비수기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방금 아이디어 출입이 생각하는 이 여행 패키지는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예 무관할 수는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거의 있다 보니까 뭐 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유럽이 성수기고 예. 이제 뭐 가을에는 예를 들어 미주 지역이 성수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다 보니까 성비수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com도 있고 엑스페디아.com, 프라이스라인.com 여러 가지 그런 네네. 할인 관련된 그 프로그램 패키지를 파는 곳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싶어 할 때 역시 공유경제 차원에서 우리 아이디어 출입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 서비스도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직은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요번 연말에 런칭하는 걸 목표로 이제 그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런칭을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인 여행객이나 일본인 여행객들이 한국을 여행하실 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혹시 지원 같은 게 좀 있는지요? 네, 저희가 정부를 통해서 한번 저희 예비기술 창업자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받았고 예. 이제 민간 벤처 캐피탈로부터 2회에 걸쳐서 투자 유치를 했었고요. 주로 투자받은 돈은 사이트 개발이나 이제 마케팅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현재 고객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갔다 오신 분들 5,5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점을 내는데 네. 5점 만점에 이제 4점 이상으로 이제 많이 만족을 하시고요. 예. 이제 개중에 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 클레임 건 같은 경우에 이제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예. 이야기를 들어서 예. 다 처리를 했습니다. 네. 어떤 클레임들이 많으시던가요? 사실은 이제 클레임이라기보다는 이게 저도 이제 여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갑자기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제 지난번 뉴욕 투어 같은 경우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예. 와가지고 예. 뭐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그렇군요. 부분 예상치 천재지변에 네, 예상치 따라서 못한, 발생하는 네. 손실, 피해 네. 규모, 뭐 연체 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서 예. 대응하고 있고요. 네. 수익이 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수익은? 저희 수익 모델은 중개 수수료인데요. 네. 가이드가 이제 내 여행 상품은 얼마다라고 책정한 가격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걷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달의 경우에는 총 거래 규모가 1억 원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네. 예, 1억 원을 상회하면은 아주 네.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죠? 네, 저희도 이제 5,000명 수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 더 이제 더 박차를 가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뭐 규모 있게 추석이나 이런 연말을 기해서 예약이 좀 늘고 있다거나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7, 8월 성수기를 거쳐오고 예. 9월 또 이제 추석이 끼면서 요새가 이제 가장 바쁜 시즌이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제가 이제 고객들도 불편한 사항이 계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여쭙고 또 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직접 찾아뵙고 불편한 네네. 점도 해소했다라고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 그러면 1, 2, 3 요 세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개선을 필요로 하던가요? 일단은 이제 제일 큰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게 아마 공유경제 모델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여행 상품은 이제 무형 자산이다 보니까 뭐 만지거나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의 브랜드나 아니면 그런 신뢰도에 엄청나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분명 약한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기존에 갔다 오신 분들의 리뷰나 후기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여행자분들에게 최대한 신뢰를 드리려 하고 있고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여행 상품을 다양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이제 우수한 여행 가이드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바깥으로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예. 설명회도 개최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주로 유학생들이나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역시 교민사회에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많이 호응은 개최하고 어떻습니까? 있고. 사실 이제 요번 9월
두 번째 주에 네. 처음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예. 네, 일본 도쿄에서 예. 처음으로 설명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경쟁 기업이 있다 그러면? 저희 외국에는 이제 저희와 완전 동일한 모델이 벌써 3, 4년째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외국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이제 뭐 4-5개 기업이 있고 네. 이제 아시아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저희 역시도 저희 마이리얼트립이 한국에서만 머무르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 아시아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네.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이 신뢰를 쌓아가시면서 아, 네.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귀담아 네.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 거북이 같은 그런 기업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리얼트립의 이동건 대표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한편경제 들으셨고 또 생생경제 연속기획 마이리얼트립 새로운 여행 상품이네요. 재밌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들 미리 살펴보는 그런 시간,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경제 주요 이슈들 챙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무상담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뉴 커런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커런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이번 주 수다간 이슈 시간입니다. 문제 9월이 시작됐는데요. 주목해야 될 글로벌 경제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9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달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요? 예, 지금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 9월 위기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부합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불안감, 예. 또 미국 그 의회 부채 한도 협상, 예. 또 독일 총선이라든가 일본의 그 소비세 인상 논란, 또 이제 최근에 나타났었던 아시아 신흥국의 그 위기설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시장에 좀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최근에 불거졌던 이 아시아 신흥국 위기설의 근원지는 사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 9월 FOMC 회의 때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즉 이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축소를 시작했을 때 이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고 네. 이게 결국 언제 종료될 건가에 대한 프레스 이게
해소될지 그렇죠.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번 그 FOMC 회의에서도 어떤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이유는 역시 향후의 어떤 경제 상황,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의 어떤 시기라든가 강도가 좀 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9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부분은 계속 좀 남아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보세요? 이 자산 매입 축소 단행 가능성을 확률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은 미국의 근거지를 알 수 있겠죠. 월가에서 지금 9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커넥션이 형성돼 있는데요. 저는 9월 가능성 사실 낮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9월에 그 인상이 단행이 되려면은 이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 지난 7월 그 FOMC 회의 이후로 연준 위원들 발언들 보면은 전부 다 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9월에 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 조율이 역시 좀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예. 최근 경제 지표들 보면은 연준이 예상했던 수준만큼의 어떤 경기 회복을 보여준다고 보면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한 뭐 지금 다가온 미국 부채 그 한도 협상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인해서 나타난 이 아시아 이 위기설 이런 어떤 대내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 통화 정책을 빠르게 정상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가능성보다는 9월에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플랜이랄까 어떤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의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면 연준이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택 경기 또 실업률, 경제 성장률 사실 좀 개선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전망을 하면서 경제 조건이 부합해야 된다는 단서를 다 달았는데요. 네. 지금 그 연준의 전망에 의하면은 하반기 성장세가 GDP로 봤을 때 한 3%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전망 하에서 그런 미국의 성장 경로를 갔을 때는 양적 완화를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미국 그 지표들 7월 산업 생산부터 시작해서 뭐 7월 내고지 수주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연준들의 어떤 경기 판단이 사실 7월달에 다소 좀 하향 조정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서 독일 총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오는 그 9월 22일이죠. 독일 총선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집권 연립 정부의 승리가 현재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시피겔에 의하면은 8월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네. 현재 연정을 운영하는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연합이라든가 자유민주당 지지율이 한 45%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야권인 사회민주당이라든가 녹색당, 급진좌파당의 지지율도 물론 이제 45%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연초 이후에 야권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집권 연립 정부의 지지율은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와 같이 이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서 네. 이번에 역시 집권 연립 정부의 승리가 예상되지 않겠냐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유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이 정책 대응을 메르켈 총리가 주도를 했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현재 집권 연립 정부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유로 정책 기조는 커다란 변함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런 유로 정책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 경제는 당분간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은 유로의 정책 스탠스는 예. 일단은 과거의 긴축 일변도 스탠스에 약간 좀 이 성장을 중시하는 다소 좀 정향적으로 지금 이미 공식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재정 위기 국가들은
계속해서 예정대로 긴축 기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위기가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펀더멘털 양호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좀 다소 좀 부양적인 그런 정책 스탠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말씀해 주셨는 게 일본인데 소비세가 5%에서 8%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14년 4월달에 현재 지금 5%에서 8%로, 그다음에 2015년 10월달에 10%로 하는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인상하는 그 소비세 인상안이 네. 이번 다음 달 10월 초 정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현재 지금 일본 정부의 부채가 6월 현재 천조엔 GDP의 거의 22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일본이 이렇게 좀 소비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역시 이 재정 건전화를 그렇죠. 위해서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사실 많은데요. 과거에도 97년에도 소비세 인상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소비세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경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논란이 많아지면서 네. 지금 이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 좀 가타부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소비세 인상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이 재정 건전화에서 좀 먼 절충안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봉착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8월 중반에 무디스가 일본의 어떤 재무 감축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네. 경고성 멘트를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지연시킨다면은 일본 국채에 대한 신용등 하향 조정이 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는 결국 일본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건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 자산의 해수가 나타나면서 국제 금융시장 일대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충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 정책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은 좀 채택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르가르드 IMF 총재가 12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데 뭐 다른 뜻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연례적인 그런 네. 행사의 일환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아시아 위기, 인도네시아, 인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IMF 쪽에서 나오는 소식으로 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있다. 이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아시안 위기 때는 뭐 중남미 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환율 제도가 상당히 좀 경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중남미도 그렇지만은 아시아 대부분 나라에 다 이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스템이 많이 유연해졌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이 아시아 국가들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사실 미국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든든한 좀 어떤 경제 동맹국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봤을 때 사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어떤 투기 전세력에 의해서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고 그게 결국 전염효과 확산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건 좀 너무 과민한 반응이다. 네, 과민한 반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일본 경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일본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 이런 사인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베 총리가 지난 싱가포르에서 잠시 일본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 금융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조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는 한편 밖으로는 돈을 더 쏟아부어서 중국과의 어떤 그런 헤지모니 싸움 이게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역시 뭐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본이 과연 아시아 국가들 얼만큼 지원할 수 있나 부분은 글쎄요, 좀 의문시 되는데요. 예. 결국은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 위기가 나온 것이 대부분 이제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뭐 정책적으로 좀 뭐 자제시키나 이런 뭐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를 도우는 방법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그 재정적인 문제라 이런 것이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폴 크루그만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인도네시아 위기나 아시아 위기를 놓고 볼 때 97년, 98년 아시아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는 또 다른 위기가 온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실게요. 예. 뭐 증시 격언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그 알려진 악재는 그래서 악재가 아니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농협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재무상담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전화 서울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재무상담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하반기 들어가서? 네, 요즘은 사실 이제 조금씩 뭐 거의 주춤하다? 비슷한 추세이긴 한데요. 예. 요즘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세 대출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대출 관련해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월세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은 서민들이 집을 살지 말지 좀 고민하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문제보다는 이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네. 옮길 데가 없다, 뭐 이런 문의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내주시는 문자 중에 전월세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645번님, 카드 쓸 때 일정 금액을 세이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5만 원을 세이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세이브 포인트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세이브 포인트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건 살 때 최대 70만 원까지 카드사가 먼저 돈을 내주고 네. 나중에 이제 카드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로 뭐 최대 36개월까지 이제 할부 상환하는 결제 방법인데요. 이제 세이브 포인트가 있고 뭐 선 포인트가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죠? 네, 사실상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일단 이제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데 네. 포인트 적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을 36개월로 이렇게 상환한다 그러면 매월 한 2만 포인트 가까이 모아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금액에 대해서 뭐 1% 미만 대략 한 0.8% 수준 으로 네.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100만 원 정도 써야만 한 8,000원, 8,000 네. 포인트 이렇게 쌓을 수 있고 예. 또 뭐 이 경우에도 만약에 무이자 할부로 그 물건을 구매했거나 뭐 예. 이런 경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처음에 물건을 살 때 포인트로 사라 그랬다가 네. 나중에 만약에 이 포인트만큼 충분히 소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네. 점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만약에 이제 포인트가 그달 안 쌓인다, 그러면 네. 그만큼은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6개월 할부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할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할부 수수료가 5.5에서 7.9%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쌓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 쓰시는 분의 한 절반 이상은 네. 나중에 이제 현금으로 네, 상환하시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현금 주는 거에 한 1.5배를 더 소비를 해놓고 또 현금은 따로 나가야 되는 그렇죠. 일단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아이고. 카드도 그만큼 더 써야 되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도 못 쌓으면 현금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공짜 좋아하면은 머리가 빠진다고 했는데 8712번님. 할머님이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 1억 8천만 원 상당의 집이 있고
6 형제가 있는데요. 본래 집은 아버님에게 주기로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근데 신용불량자입니다. 빚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아버님이 전체 상속할 경우 압류가 들어올 게 뻔합니다. 손녀들은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상태입니다. 6 형제가 나눠받아서 아버님 지분만큼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압류가 들어와서 결국 경매가 들어오게 된답니다. 아버님이 다 받고 빚을 털지 6 형제가 신뢰하에 나눠받고 아버지 지분만큼만 빚을 갚을지 그냥 계속 살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게 법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서 네.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네.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버님이 신용불량자시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 채권자 측에서 이렇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버님의 상속 지분만큼은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아버님이 전체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보다 좀 상속을 나눠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상속 지분만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눠 받게 되더라도 경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일반적인 경매에서 보면 그 이렇게 이제 그 공유자가 많을 경우 네, 공동 소유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매가 잘 안 됩니다. 소유권 그렇겠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제 경매가 잘 안 되고요. 또 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경매가 들어왔다. 누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예. 그게 다시 이제 공유자에게 통보가 되고 공유자는 그 금액으로 우선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뭐 계속 유찰되면 그냥 뒀다가 혹시 이제 입찰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시면 이제 아버님 채무를 이게 털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0102번님 안녕하십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이번에 면책되었습니다. 신용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은데요. 신용 회복 방법이 있을지요. 박사님, 팀장님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사실 일단 면책 5년 동안 이제 개인 회생을 하셨으니까 면책 네. 받으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글쎄요. 사실 이제 이 개인 면책을 받으신 경우에도 5년 동안 개인 회생을 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대출을 받거나 하는 건 당분간 어렵고요. 또 카드 발급받는 부분도 신용 등급이 우선 낮으시기 때문에 뭐 당장 발급받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뭐 저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예금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시고요. 네. 또 신용 등급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빌렸을 때 얼마나 잘 갚느냐 네.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빚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러 빚을 만들어서 갚고 뭐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매달 이제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시면 그렇죠. 굳이 빚을 내지 않더라도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훨씬 네. 더 좋은 신용관리 방법이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 만드셔갖고 꾸준히 사용하시면 이후에 이제 신용등급 올리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거 면책됐고 또 파산 선고 받고 신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곧바로 나의 모든 신용 권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네. 한 5년은 또 기다리셔야 되는군요. 네, 상당히 기간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좀 필요한데 네. 사실상 기간이 좀 너무 길다라는 문제는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실패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파산 선고로 도움을 받았을 때 정부가 또 이런 분들이 빨리 금융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봐줘야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9281번님 소송 구조를 통해서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이나 외부 회생 비용이 실제로 필요해서 청구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일단 돈은 달라는 대로 좋습니다 하셨는데 용어가 좀 어렵네요. 소송 구조를 통해서 외부 회생 비용이라는 비용이 네. 발생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네, 일단 뭐 소송 구조부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제 형사 사건의 피의자분들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제 국선 변호인. 네. 민사 소송도 비슷합니다. 민사 소송 사건 중에서 소송 비용을 이제 지불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법원이 이제 재판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뭐 유예시키거나 면제시킨 이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소송 구조 변호사를 지정해주고 네. 뭐 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내가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네. 외부 회생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외부 회생위원 선임 비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할 때 뭐 채무총액이 좀 작은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이 회생위원이 되는데 네. 1억 원이 넘는 경우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일정 보수를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6462번님. 희망모아에서 몇 년 전 분할 상환키로 하고 잘 갚다가 몇 달 전부터 한 달분이 연체된 상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의 반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며칠 만에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는데 유체동산에 압류가 옵니까? 전 이번 달에 연체분 내고 하던 대로 분할 상환하고 싶은데 무리겠습니까? 무조건 반을 안 내면 법대로 한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하시는데 희망모아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5년에 배드뱅크 만든 배드뱅크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게 이제 2004년에 한마음금융이라는 그 1차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상자 분들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인 배드뱅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반 안 내면 법적 조치한다는 편지는 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이 그 채권 추심 자체를 외부 신용 정보사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전화통신에서도 아주 이런 네. 업체를 맡겨가지고요. 네. 사실 현실적으로 한 달 연체됐는데 50% 상환하라. 굉장히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채권자가 희망모아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예.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첫 번째로 법적 조치는 채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희망모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추심원이 결정할 사항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압류 한 달 며칠 만에도 압류가 온다고 했는데 예. 사실 이게 압류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요. 예. 적어도 2-3달 걸립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며칠 만에 온다 이거는 굉장히 가능하지도 않은 협박 이런 사람들은 협박 공갈로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담당자분하고 좀 얘기를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시면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운영하는 서민금융 콜센터가 있습니다. 1397번이거든요. 네. 네, 이쪽에 전화하셔가지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무리한 추심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추심회사들 중에서는 진짜 무리한 데가 많아요. 제가 아까 네. 정보통신회사, SK텔레콤, 뭐 KT텔레콤 이런 정보통신회사들도 네. 추심을 맡겨요. 다른 네, 회사가. 현재는 이제 그 통신사들도 자회사를 신용정보사인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좀 추심을 하다 보니까 자회사냐고 제가 물어보면 자회사 아니라 그러던데. 대부분 자회사에서 대부분이에요?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몇 군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통신채권을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8898번님,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5년이 경과하면 양도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초에 수증자가 주셨던 시점에 그런 그 시점에 이제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수신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했고 또 경과 전 그렇죠. 양도받은 시점으로 몇 년이 지났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빛이 보이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정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늑대라고 하는 외침은 분명히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늑대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